지금 대만에서는 IT 전시회 컴퓨텍스가 한창인데 올해에는 엔비디아의 대장 젠슨 황을 비롯해서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인텔 대장님은 한국에 오기로 했던 일정까지 취소하고 거기에 달려갔다고 하는데 세계 인공시장의 중심에 대만과 미국이 있다. 이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와중에 IT 강국이라는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지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K 반도체 이러다 소외되는 거 아니야? 살짝 걱정도 됩니다. 오늘 이 얘기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대만의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진행한 지 오래된 건 아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성황인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까지 올해는 됐습니다. 1981년부터 있었고 미국의 CES라든지 독일의 IFA라든지 이런 거와 함께 세계 5대 전시회로 하나 손꼽히고 있는 전시이긴 하지만 올해 인공지능이 이제 1년 반 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대만의 이 컴퓨텍스가 더욱더 이 반도체 이 생산업체인 TSMC가 또 대만에 있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TSMC에서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고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젠슨 황이 진짜 주가 올리고 방어하는데 진심이라는 생각이 전 이번에 들었던 게 주가가 조금씩 출렁일 때마다 우리 차세대에 뭐 할 거야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3월에 차세대 칩 블랙웰 그거 공개하고 아직 양산도 안 됐는데 그 연말에 나온다는 건데 내년에는 블랙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루빈이라는 것까지 내놓는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요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루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만에 내놓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칩들이 나왔는데요. 블랙웰이 올해 말부터 나오고 내년에는 또 블랙웰 울트라가 나오는데요. 2025년에 2027년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2026년으로 당겨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자의 추격들이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즉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최첨단 AI 가속기라고 하는 또 AI 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에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내놓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년에 50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욱더 최첨단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도 대단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루빈의 특징은 대단히 에너지 절약형적인 GPU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는 AI 가속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의 법칙을 1년의 법칙으로 줄였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AMD도 현장에서 기조연설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리사 수도. 그리고 기조연설 하면서 우리도 연말 안에 이 최첨단 가속기 내놓을 거다. 인스팅트 발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AMD 주가는 왜 빠졌습니까? 우선은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AMD도 내놓는 MI325X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거라든지 또는 인텔이 선보이고 있는 가우스 3에 갖고 있는 단점은 칩 자체 성능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이 칩 위에다가 푸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에는 이 GPU들 또는 H100이라고 하는 것 또는 블랙웰이라고 앞으로 나올 블랙웰 같은 것들을 적게는 1000개, 많게는 10만 개를 연결을 합니다. 이 연결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무료로 모든 개발자들에게 공개를 했고 무료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익숙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에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AMD에서 나온 것도 괜찮다는데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려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MD라든지 인텔은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오픈 소스로 가고 연합을 하자. 그래서 삼성전자랑도 같이 하고 또 한국의 네이버랑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지금 H백을 구매하지 잘 못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기업들과 같이 연맹을 맺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엔비디아에 저항하자. 근데 이 엔비디아는 정말로 이 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한 해자 또는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못 바꾸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편해서. 네. 개발자들이 저희 이거 아니면은 배우는 데만 반년 걸려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회사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고 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갇힌다는 뜻인데 아니 대만이요. 대만이 물론 TSMC의 나라인 거 알고 파운드리 업체가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장에서 대만이 우뚝 서 있다. 대만이 원래 이렇게 IT 잘하는 나라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는 것은 컴퓨터 조립해서 팔던 나라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파운더리가 하나 성장하려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대단히 탄탄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특히 대만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부품, 즉 반도체 안에도 대단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것이 TSMC라고 할 수 있고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단히 이러한 자그마한 기업들이지만 글로벌에 나가서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 대만이 이러한 흔히 말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많은 거 잘 알고 대만이 생산을 잘하고 있고 젠슨황 리사수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 좋은데 K 반도체는 그냥 패싱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계획해서 발주하고 대만이 만들면 우린 뭐하지? 이런 느낌이 문득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우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H100 지금 대단히 귀한 엔비디아의 GPU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고대역 메모리 즉 HBM을 지금 단독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도 전혀 소외됐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 또한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블랙엘이라든지 다음에 루빈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혼자에게만 단독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 또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나도 집중을 했었고 TSMC 같은 경우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던 것이 좀 대만이 이러한 승기를 잡아가는데 유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들이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들은 다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올해 3월부터는 엔비디아에 8단짜리 HBM 공급하고 아마 다음번 블랙웰 나올 때는 12단짜리도 우리가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실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8단 시장은 내줬고 12단부터 들어가겠다는 건데 최근에 이 젠슨왕이 고전하던 삼성전자 주가를 한 3% 넘게 영차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고사 탈락한 건 아니야. 지금 시험 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삼성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삼성이 우선은 실기한 건 맞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 즉 말씀을 잘하셨던 것처럼 8단 우리가 종이를 8개를 쌓거나 또는 12단, 12단 하면은 종이를 12장 쌓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SK 하이닉스는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 배팅을 했던 것이고 삼성전자는 그냥 종이 한 장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발전시키는 서로 다른 길을 택하다가 사실 SK 하이닉스가 선택하는 방식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젠슨왕 입장에서 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선 다변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하나의 공급망에서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변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에게도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열린 기회에 삼성이 조금은 뒤쳐졌지만 빠른 식으로 쫓아와서 여기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합류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라든지 인텔까지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익히 짐작을 하실 텐데 사실 공급선 다변화 제일 바라는 건 엔비디아 아니겠어요? 가격 경쟁을 시키면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좋을 텐데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삼성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애정의 쌍곡선이기도 하고 거의 국민 주식이라서 아니 이렇게 간택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가 선언하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거 기대하는데 삼성 기술력 그 정도 안 될까요? 제가 삼성의 내부 기술력까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우선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을 그리고 새롭게 열리기도 하고 어떤 기술이 죽기도 하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이 AI의 이러한 시장이 올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 GPU라는 건 게임기에 들어갔던 게임 컴퓨터에 들어갔던 GPU였는데 젠슨왕이 우연히 스탠포드 대학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AI 연구진들이 CPU가 아니던 GPU로 AI 연구를 하는 걸 보면서 GPU가 AI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이거 AI 연구용으로 좀 더 개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불이 붙을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반도체의 사이클에 맞게끔 시장을 준비했었던 것이고 AI 시장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소홀히 했던 거고 이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 기술력으로 시간을 아직까지 아직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흑백 TV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칼라 TV도 가야 되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은 일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이런 때도 삼성전자가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 비전만 좀 제시를 해줘도 주가나 아니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투자자들 국민들 좀 아쉽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10일부터는 이 한동안 잠잠했던 애플도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엽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데 애플은 여기서 어떤 입장 내놓을까요? 네, 애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AI의 바람을 타고서 쑥쑥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또 올해 1월에 갤럭시를 내놓으면서 AI 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내놨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많은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하고 함께 하겠다. 즉 자체 AI를 공개하는 건 조금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지금 애플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AI와 함께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여기에 우리가 몇 개를 구별합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GPT를 만들어내고 목소리와 관련된 보이스 GPT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비전 GPT를 만들어내는 등 애플이 이번에 GPT, 오픈 AI의 챗 GPT와 결합된 다양한 어떤 아이폰에서 결합된 것들을 선보일 거라고 크게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애플 주가가 연초에 좀 고전하더니 어느 틈에 야금야금 올라서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대가 다음 주에 있는 행사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히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엔비디아 이러다가 진짜 MS까지 제치고 그 사건 한번 내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렇죠. 어젯밤에 애플을 제꼈잖아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과정대로라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 전체 매출의 87%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의 그 유럽 그러니까
유엔에 있는 IEA 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보는 것은 2026년까지 2024년 대비 2배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엔비디아가 곱하기 2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엔비디아 당분간 엔비디아 걱정, 미국 걱정, 뉴욕 증시 걱정은 안 하는 것이다. 안 해드립니다. 이런 교훈과 함께 오늘 박사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